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한 공소장 내용과 도내 자치단체장 소환 조사, 이어 재생 방식이 추진되어 온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개발 방식으로 선회했다는 기사 살펴보고요. 일단락된 푸르밀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과제와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봅니다. 박형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은 채용 비리의 백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채용 비리의 범죄 형태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채용 과정, 청탁, 그리고 청탁을 관철하기 위한 협박과 여러 가지의 범죄 형태들 다 망라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끝까지 채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관철됐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폭언까지 이어졌고, 그게 폭언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내가 인사 담당자가 오히려 내가 인사 채용에서 어떻게 보면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려만 했던 아주 안 좋은 형태의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가 백태라고 딱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조종 면허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조종사인데. 근데 서류 전형 심사에서 그런 거 확인도 안 한 채 오로지 내가 채용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채용이 돼갖고 면허도 없는데 조종에 관여를 했다? 너무나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이어졌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또 어떤 큰 참사가 이어졌을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청탁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도내 인사들도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재판과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그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부 우리 지역 유력 인사층들이 채용을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이 과연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고 하면 또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채용 비리가 덮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절대 이런 부정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정은율 익산시장, 또 우범기 전주시장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 이어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네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죠. 일부는 지금 불기소로 끝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됐다는 혐의가 없다는 게 확정이 됐지만, 대부분의 지금 단체장과 교육감이 지금 우리가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검찰에. 검찰 송치가 됐고, 지금 공소시효가 12월 1일까지인데 막바지 수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막바지 수사가 한창이어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출했던 그 당선자들이 그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요. 지금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그런 후발적인 수사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 때문에 수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6월 30일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제 10월 1일까지가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6개월의 공소시효 기간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 기간도 똑같이 6개월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판 수사가 굉장히 일찍 끝난다는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 선거가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민주적 정당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사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는 어떻게 보면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쫓기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게 많아질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6개월 내에 모든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수사력이 또 집중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신속성만 쫓다 보니까 정작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단체장에게 선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우려 속에서 아무래도 더더욱 졸속 처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는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사업이 재생에서 개발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우범기 시장이 재생 사업 대신 대규모 전시 컨벤션 위주로 개발의 방향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우범기 시장님 체제로 이제 선회를 하면서요. 기존에 이제 시민의 숲으로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마이스 사업에 치중을 하는 그런 경제력을 앞선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과 맞물린 상황인데요. 또 그 우범기 시장께서 이제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스 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앞으로 변경된 채 이행이 될 거라는 그런 전주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는가요? 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좀 변경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성화진 전 지사께서 시장 시절에 했던 기부대 양혈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한 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김순수 전 시장 체제에서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임대 방식의 사업이 이제 우리가 개발 체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개발업체에다가 임대를 하고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줬을 뿐이고 나머지는 시 주도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숲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마이스 사업 체제로 변경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과거로 회귀해서 토지 소유권이나 이런 게 넘어가거나 개발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민간 주도형의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금 큰 우려를 앓고 있습니다. 네, 민간 주도형 사업 전시 컨벤션 센터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은 이게 뭐 타당한지 또 그리고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당성 여부는 우리가 어느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전주 시민의 측면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이제 시민의 숲 민간 주도형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 아무래도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마이스 사업이 더 확장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시민 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어떤 행안부에서 있었던 위원회라든지 이런 변경 절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 절차 없이는 법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서 타당성 또는 법적인 문제점이 해결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의 첫 단계로 우선 야구장부터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럼 행정 절차는 어떻게 이행되는 겁니까? 야구장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계획 변경 전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지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야구장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스 주도형의 사업으로 변경된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야구장 철거는 우리 마이스 사업으로의 변경과 상관없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철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운 과정 중에 하나이고 다만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 이후에는 멸실 등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우 시장 구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커지게 되면 호텔이나 쇼핑몰도 커져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사업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시민의 숲 사업이었다고 하면 지금 전주시에서 우범기 시장이 말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재벌에게 지역사건을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에서의 원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준 게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고 그 협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포함되는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면 그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될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기존의 사업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전제로 해서 국가에서 받았던 예산이 500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도 과연 종전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우범기 시장의 행정력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우리 지역 임실에 공장이 있어서 더 관심이 모아졌었죠. 푸른밀 사태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갑자기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노동자 전원 해고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발단부터 좀 보겠습니다. 푸르밀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누적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거든요. 올해도 뭐 굉장히 큰 적자가 났었고 그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처분하려고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다른 타개의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사업을 종료를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다 모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사업 종료는 철회가 됐습니다. 노측이 제시한 30% 인력 감축안, 즉 이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구조조정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아무래도 이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이 정말 자유롭게 원해서 희망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희망퇴직보다는 반강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임금의 뭐 한 7, 8개월치의 임금을 뭐 우리가 희망퇴직 자금으로 뭐 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희망퇴직자가 30%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30%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마 일괄 해고 통보를 할 겁니다. 일괄 해고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될 건데 그 절차에 따라서 통보나 이런 것들이 일괄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7, 8개월이 아니라 뭐 한 3, 4개월 정도에 아마 그런 우리가 위로금 같은 거 그런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될 거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30%라는 인력 감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경영위기 타격까지는 좀 난망하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각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매각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모 기업과 이렇게 한번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무래도 매각일 겁니다. 근데 이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적자만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해소해야만 매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뭐 우리가 점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래야만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푸르밀 사태를 계기로 도내 낙농 기업에 대한 후속 대책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절실하고요. 우리가 이 낙농에 대해서는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쿼터제라는 게 있는데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줘야 되는 그런 유가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제도인데 지금 쿼터제 상황에서 우리가 낙농진흥회와 거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걸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반 기업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기업과의 사업 거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호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굉장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낙농기업에 대해서도 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푸르밀과 개인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거래가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후속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이나 전라북도도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기업 동향 파악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과제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낙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 낙농가는 원래 초기에 사업을 할 때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쿼터제도 마련했고 가격 연동제도 마련을 해가지고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아직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낙농가들을 또 관리를 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해서 꼭 보호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륜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40년까지 약 1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나 해양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관련 내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조충현 원광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 교수, 고장수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 이사장, 문지연 전북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지연 부장님, 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네. 충분히 체감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두들 다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 그다음에 비닐장갑, 일회용품 사용 당연히 늘었고요. 택배, 그다음에 배달 음식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날로 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정도로 플라스틱을 내가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보면 2019년도에는 418만 톤이 벌어졌고요. 2021년에는 492만 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맺은 곳이 프랜차이즈 카페 14곳과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 4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7년 그다음에 2019년의 사이에서 나온 쓰레기 양과 2020년, 2021년에 나온 쓰레기 양을 비교했을 때 27%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쓰레기가 폐플라스틱이 버려진 양이 보니까 지금 10억 개가 넘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버려졌는데 10억 개 하면 조금만 버려진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패스트푸드점하고 프랜차이즈점만 이야기하는 거여서 전국적으로 버려진 양을 보면 20억 개는 분명히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좀 신기한 거더라고요. 저도 일회용 포크, 그다음에 일회용 숟가락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어느 정도 늘었냐면 73.9%, 그다음에 42.7%까지 오른 거 보니 정말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도 쓰레기가 나오고 일회용 플라스틱도 지금도 나오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30%가량 증가했고 네. 프랜차이즈나 패스트푸드점에서만 10억 개. 네, 맞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20개 정도를 썼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 폐해나 부작용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 교수님? 예,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사용이 굉장히 크게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좀 사용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먼저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1938년에 듀퐁사에서 나일론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또 당시가 아마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나일론을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합성 수지가 폭발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빠르게 금속이라든가 천연 소재, 나무 같은 걸 이제 자연스럽게 대체하면서 지금 가히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플라스틱 혁명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연간 한 3억 톤 이상이 됩니다. 문제는 또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 고무적인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진보가 되고 있고 기술이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매일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양을 처리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 연간 좀 따져보면 대략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를 잡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 7에서 10% 정도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단지 또 한 10% 정도는 나머지 또 10% 정도는 매립이나 소각이 되고 있고 사실 문제가 60% 정도, 그러니까 단위로 환산하면 한 50억 톤 이상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러니까 자연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각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연소시켜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대기 중에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플라스틱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함해서 이런 플라스틱이 사실 연소가 되었을 때 다이옥신과 같은 화학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매립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촌에서 사용하는 어망이라든가 또 저희가 토양 환경에 쓰게 되는 멀칭에 쓰게 되는 농작물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서 멀칭 같은 걸 쓰게 되는데 비닐하우스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연 환경에 노출이 되고 해양 환경, 토양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짧게는 수십 년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일론, 어망에 주로 쓰이는 나일론 같은 경우는 사실 분해되는데 적게는 300년에서 500년이 걸리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이 전부
작게 파편화되면 이제 결국에는 먹이사슬에 생태학적으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속하는 인간의 즉 저희 저녁 식사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섭취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어떤 급성 독성이라든가 뇌 분비계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네, 먼저 오는 24일부터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종전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본부장님. 우선은 4월 1일부터 원래는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사용이 안 됐었어요. 이제 금지를 넘어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 시행됩니다. 우선은 음식점, 그리고 카페, 그리고 학교, 그다음에 회사에 있는 식당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젓는 막대 같은 것들이 매장 내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야구장이나 이제 축구장 가면은 봉 사용하잖아요. 그게 합성 재질인데 이것 또한 판매도 안 되고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에 넣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대형 마트에서 예전에 우리가 3년 전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면 안 됐거든요. 이제 그거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확대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고 이사장님. 네. 그분들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텐데요.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물론 환경을 보호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규제와 금지만 할 뿐 저희에게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사장님들이 우왕좌왕하며 화를 많이 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본부장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는 24일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간 계도 기간이 예고됐습니다. 네, 당국에서는 이제 방치형 계도가 아니라 참여형 계도를 하겠다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옆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 단계가 1년 전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 단계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주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대란의 경험이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란이 없었는데 수도권에서는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고민과 그다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더 이상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계도나 참여형으로 하는 것들이 유예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조금 있고요. 정부가, 환경부가 2018년에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까 2019년부터 어떤 걸 했냐면요. 앞으로 35%의 쓰레기를 절감하겠다, 플라스틱을.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용품들을 만들어 보겠다,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계획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4월에 지금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유예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1월 24일도 마찬가지로 참여형으로 간다라는 건 다 계도, 그냥 자발적인 참여. 그러면 생각보다 일회용 컵을 쓰고 있는 매장에서는, 안 쓰고 있는 매장에서는 반대로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일회용 컵을 안 주냐. 그러면 나는 자발적으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일회용 컵을 안 쓰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라고 하는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정말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단속할 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이 지자체에 생각보다 사용 규제를 떠넘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환경부가 그냥 이것도 지자체가 조금 알아서 한번 추진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여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계도가 끝나면 또다시 정착을 할 건지 계도가 될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고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고 이사장님 참여형 궤도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그런 궤도 안내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보면은 지자체에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장을 전달하는 걸로 저희 협동조합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사장님들이 일회용품에 규제가 있는지 아니면 금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환경부와 미팅을 하면서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보다도 더 심각하게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게 이번에 1년 유예된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되어 환경부에서는 저희와 미팅을 하거나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질 않았습니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1년의 유예 기간은 두었지만 제 생각에는 1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1년이라는 시간만 유예되었을 뿐 어떠한 대책이나 로드맵이 전혀 지금 존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규제 품목 중에 가장 먼저 유예를 발표했던 게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이 어디일까요? 바로 식당인데요. 전국을 따져도 자영업 비율 중에 식당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에서 식당 사장님들의 눈치를 보고 가장 먼저 유예를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환경부는 환경부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응집력이 좋고 수가 많으면 후퇴되는 정책이나 유예를 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이고 정책이면 후퇴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제로화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전 세계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실제 외국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사실 1960년대부터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1960년대 영국 해안에서 해류에 의해서 떠밀려온 조류의 어떤 내부를 검색해 보니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했고요. 그 이후부터 1970년대, 80년대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조금씩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역시도 동해안이나 서해안, 인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해조류를 검색해 보니 내부를 들여다보니 굉장히 아마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거북이의 코에 끼어있는 빨대라든가 아니면은 해조류의 어떤 배에 오히려 내장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계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이 이런 폐해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특히 경각심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많이 좀 정책화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이런 플라스틱이 더 위험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노출이 되면 다시 회수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강과 바다로 흘러나가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는데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각국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먼저 유럽연합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바다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방지하자. 또 특히 미세 플라스틱에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먼저 1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세안제라든가 제가 이전에 지금은 법적으로 전혀 금지가 되었지만 칫솔에 들어가는, 치약에 들어가는 어떤 마이크로 비즈, 연마제에 쓰이는 이런 조그만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 2021년부터는 EU에 포함되어 있는 연합국 내에서 내에서는 10종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비닐이라든가 음료수 용기 이런 것들은 음료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순환경제 패키지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친환경 고분자라든가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그다음에 유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개발, 그다음에 재활용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런 사용에 대해서 좀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플라스틱이 이제 나오게 되면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에 수출한다거나 인근에 매립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국 내에서 역량의 한계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은 2017년에 중국에서 더 이상
폐금속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을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국 역시도 지금 현재 플라스틱 제어령이라든가 미세 플라스틱의 그 제한을 두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역시도 2016년에 도야마 성명서를 발표하고 G7과 함께 행동 수칙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어떤 폐 처리, 폐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플라스틱을 제어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거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연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또 별도로 전 세계에 나오는 어떤 폐플라스틱 혹은 폐금속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2017년 말에 중국에서 폐금속 또 폐플라스틱의 한 24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특히 작년 2021년 1월에는 앞으로 전 세계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오는 폐금속 또 폐플라스틱은 전면적으로 24종이 아닌 전 품목에 대해서 금지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입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유예된 게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만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어야 할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유예됐습니다. 뭐 소비자들의 참여 의사도 높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네. 유예가 됐는데 네. 그 전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이고 그 시점 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보증금 제도에 대한 것들을 그 2017년도 환경부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9%, 90% 이상이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나도 나설 수 있다 이런 말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목소리는 뜨겁고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는데요. 그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28억 개, 그 1인당 56개에 1년 동안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매장을 하면은 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런 플라스틱이 로고 때문에, 프랜차이즈 로고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재질 때문에, 그냥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5%만 회수되고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95%는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95%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보증금 제도로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 불편하게 주는 거 아니야? 혹은 카페 사장님들도 우리한테 너무 불편하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생각해보면 예전에 1995년도에 처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많은 우려와 불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 저감 확실하게 됐고요. 재활용률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시민들이 조금은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또 같이 좀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재활용률 그다음에 쓰레기가 없는 사회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짜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함께 좀 협업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장수 이사장님. 그 당국이 또 자영업자 반발에 의해서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를 유예했다. 네. 뭐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실제로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유예됨으로 인해서 매장 내에서는 어떤 혼란이 겪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 보도 나간 게 저는 조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이런 환경적인 정책에 많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반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티커 라벨을 환경부 쪽에서 코스모 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목돈이 진짜 영세한 데는 최소한 200만 원 그리고 좀 큰 매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을 온전히 저희가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야지만 저희는 이제 뭐 단속이 나왔을 때 과태료를 맞거나 단속을 안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금액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이제 그걸 환경부에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랑
이제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둔 5월 달에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환경부랑 두세 차례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환경부 쪽에서 그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네. 자, 조 교수님. 좀 전에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용품 수거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 실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단독주택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품을 또 수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일회용품 사용률이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부진하다라고 말씀은 이제 사실 지난 과거를 들여다보면 2018년만 하더라도 저희 어떤 시민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경적인 이슈 거북이라든가 어떤 고래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 단체에서도 그런 쪽에 환경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시민들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가 굉장히 큰 어떤 환경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고 또 2018년 당시에는 시민들의 어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는 의지도 있었고 또 아울러서 기업의 의지, 그러니까 기업의 참여 의지 이러한 어떤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의지가 다 삼박자가 맞춰져서 사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일회용품 재활용률이 2017년에 44%였다면 2018년에는 무려 한 2배 정도 육박하는 80%까지 저희가 육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2019,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골아왔던 어떤 그런 운동이 좀 사그라들면서 현재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 이전, 그러니까 2017년보다 좀 못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일회용품의 어떤 재활용률이 한 30-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좀 어떤 뭐랄까 좀 단속이라기 표현보다는 정책적인 좀 지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조금은 기업 입장에서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떤 제한을 좀 둔다고 한다면 과거 저희가 2018년에 그렇게 했던 운동이 다시 살아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품 재활용에 또 재사용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8-9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유예된 가운데 제주와 세종에서는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사실상 폐기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또는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당연히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부,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다음에 커피숍 사장님들 다 소통이 다 전체 부재했던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 하기로 했잖아요. 6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여기 유예가 됐잖아요. 그 전에 2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이 준비 기간에 많은 가맹업자 사장님들 만나서 다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또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소통해라 했더니 아까 2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소통이 저는 전혀 안 된 결과가 세종하고 제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3가지 정도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유예하거나 그다음에 원래 기존에 하기로 했던 것들이 되면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환경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커피숍 사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이거 시행될까? 안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게 저변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제도가 분명히 시행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환경부가 이제 시행을 축소했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컵을 지금 이제 회수하는 관계, 그다음에 수거하는 것들에 대한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하고 지금 제주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제주도 난리가 났어요. 3,300개의 커피숍 중에 200여 곳이만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효과성 떨어지잖아요. 그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로드맵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실제로 이것들이 정확하게 좀 돼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고 이게 실제로 전국에 되면은 2024년에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환경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의문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겠죠. 네, 고 이사장님.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보증금제 또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업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보증금 제도 이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매장 내에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일회용품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대체품을 찾아서 이제 전환하는 시점에 왔었는데 저희가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빨대나 이게 11월 24일부터 원래 금지가 되는 건데 1년 유예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이미 그 전에 쌀빨대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장님들한테 유통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유예가 되니까는 이제 사장님들은 이제 좀 허탈해 하시는, 예, 이게 내년 1년 후라고 얘기는 하는데 1년 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1년씩 유예를 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 구호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제가 국민의 책무 또 에코 라이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실천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혹은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 뭐 일회용 컵 대신에 저희가 텀블러라든가 개인적인 컵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커피숍을 방문한다든가 다소 좀 불편하겠지만요. 예. 그다음에 또 화장실에서도 종이 타월 대신에 개인의 손수건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회용품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쇼핑 갈 때 장바구니라든가 에코백을 사용한다든가 또 일회용 종이 용기 대신에 요즘에 최근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다회성 용기 혹은 도시락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국민의 책무와 에코라이프와 좀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좀 방송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긴 했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결국 저희가 이제 재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캔이라든가 병, 플라스틱, 비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도입한 이래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거기에는 이제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는 어떤 배달 용기라든가 혹은 각종 자잘자잘한 어떤 과자 봉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그 플라스틱들이 일단 가정집 플라스틱,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용 플라스틱의 한 80% 정도가 전부 다 비닐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의 그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재활용되기보다는 그냥 매립화되는 일종의 폐기물로 전락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책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생산자, 즉 기업 입장에서 조금은 좀 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 폐기물로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재질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플라스틱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저희가 흔히 말하는 PT병이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드 이런 것들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 소모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좀 이런 플라스틱 재질을 좀 가능한 많이 쓰이는 어떤 비닐이라든가 용기 같은 경우는 단일화시키는 한 가지 PS라고 하는 폴리스타이렌 이런 걸로 좀 단일화시키면 저희가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의 퍼센테이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기 위한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이 있으면 오늘 토론 마무리 발언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지연 부장님. 실제로 플라스틱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이 그 생산되는 단계부터 이제 전 과정까지 처리될 수 있는 과정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단계부터 감축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에서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과자 봉지 안에 또 트레이가 들어있어요, 플라스틱이. 그걸 없애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7개 기업이 이제 그걸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안에는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에서 만들었던 컵, 다시 일회용 컵이 다시 전주시에 사용되는 거, 그날이 저는 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장수 이사장님. 네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탁상행정 아니냐는 의원의 질의에 한하진 환경부 장관이 탁상행정이 맞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의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환경부의 수장인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왜 유독 공무원 집단에서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라도 환경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좋은 법도 사람들이 지켜야 법이고 알아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월 며칠 시행한다, 날짜만 공표해 놓는다고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홍보와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대안으로 대안이나 대책,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충현 교수님. 네, 인류의 역사를 소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고요. 또 근래에는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플라스틱 혁명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플라스틱에서 주는 편리함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금속이나 어떤 세라믹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오래 쓸 수 있고 물론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량 생산이 용이한, 달리 말씀드리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어떤 그 편리함을 주고 있고 여러 장점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매년 이렇게 수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그대로 자연계에, 자연의 토양환경, 자연환경, 해양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또 생태학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의 어떤 폐기물 관련 법규 강화라든가 또 범용성 플라스틱의 어떤 사용을 좀 규제하고 또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할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부의 좀 정책적인,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좀 지원이 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분해되는데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 줄이기는 이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 과제인데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과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